2026, the year of the red horse. We will run as hard as the red horse.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기술 이야기를 귀에 쏙쏙 박히게 전달해드릴 텍스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클레어와 함께하고 계시죠.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이 뜨거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주제가 정말 스케일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AI의 진화, 그 끝을 이야기한다니. 네, 요즘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모델들 보면 발전 속도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글쓰기는 이제 기본이고 그림 그리고 코딩하고 심지어 사람처럼 감정을 실어서 대화까지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엄청난 진화의 종착역은 대체 어딜까? 저도요. 처음엔 그냥 신기하기만 했는데 요즘 GPT-4o 시연 영상 같은 거 보면 와, 이거 진짜 현실이구나 싶으면서 살짝 오싹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나 보던 우리보다 더 똑똑한 AI가 정말 코앞에 온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생성형 AI의 심장, LLM의 기본 원리를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아주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AI가 최초의 생성형 모델에서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라는 AGI, 범용인공지능과 그 너머를 향해서 어떤 여정을 그리고 있는지, 그 거대한 진화의 서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와, 정말 기대되네요. AI 진화의 전체 로드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군요. 그럼 그 장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부터 함께 열어볼까요?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AI의 다음 진화 단계 이야기, 그 일부의 막을 힘차게 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클레어입니다. 방금 예고한 것처럼 AI 진화의 끝을 알려면 역시 그 시작부터 되짚어봐야겠죠? 맞습니다. 과거 속에 미래의 힌트가 숨어 있을 테니까요. 아주 먼 옛날 AI의 여명기로 한번 가보죠. 이 시절 AI를 전문가들은 상징적 AI라고 불러요. 아, 그 고전적 AI? GOFA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인간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if then이라는 규칙으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그냥 다 넣어주는 방식이었어요. 아, 대표적인 예가 혹시 체스 프로그램인가요? 만약 상대가 이 말을 움직이면 나는 저렇게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십만 개의 규칙을 입력하면 제법 그럴듯하게 작동했죠. 하지만 이 방식은 곧 아주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벽이었죠? 예를 들어 고양이라는 개념을 if then 규칙으로 한번 정의해 보시겠어요? 고양이요. 만약 귀가 뾰족하고 수염이 있고 꼬리가 길다면 고양이다. 근데 바로 반박이 되네요. 귀가 접힌 고양이도 있고 털 없는 고양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와, 이건 규칙으로 정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요. 예외가 너무 많아요. 바로 그겁니다. 현실 세계는 체스판처럼 흑백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애매모호하고 또 우리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암묵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죠. 상징적 AI는 이런 복잡한 현실을 규칙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접근법 자체를 바꿔야만 했군요. 인간이 규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배우게 하는 방식으로요? 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인간의 뇌 신경망에서 영감을 얻은 연결주의,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인 딥러닝입니다. 수백만 개 규칙을 만드는 대신 그냥 수백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고양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AI가 스스로 고양이의 공통적인 패턴? 뭐랄까, 양이스러움을 학습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 딥러닝 진화에 거의 핵폭탄급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아, 그 유명한 논문 말씀이시죠? 구글의 트랜스포머. 네, 바로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때문이었죠. 이게 이전 모델들과는 다르게 데이터를 병렬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만들면서 AI 모델의 크기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전까지 AI가 국도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면 트랜스포머는 AGI로 가는 왕복 10차선 고속도로를 뽕 뚫어버린 사건이나 다름없었어요. 와, 엔진 자체가 달라진 거군요.
그 고속도로 위에서 그야말로 질주가 시작됐겠네요. 질주를 넘어서 거의 폭발이 일어났죠. 생물학에서 특정 시기에 다양한 종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걸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AI 학계에서는 트랜스포머 이후에 GPT, 버트,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이 쏟아져 나온 현상을 여기에 비유해요. AI의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시작된 거죠. 와, 정말 드라마틱한 비유네요. 그 대폭발의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챗GPT의 조상들이고요. 맞습니다. 오픈AI의 GPT 시리즈가 그 주인공이죠. 오픈AI는 아주 대담한 가설 하나를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바로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건데요. 스케일링 법칙이요. 네. 크기는 곧 힘이다 라는 아주 단순한 명제예요. 모델 크기랑 학습 데이터 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냥 무식하게 키우기만 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지능이 저절로 생겨날 거라는 가설이었죠. 그리고 2020년에 무려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GPT-3가 등장하면서 그 가설이 현실이 됐죠. 네, 맞아요. 가르치지도 않은 프랑스어 번역을 해내고 코딩을 배운 적 없는데 파이썬 코드를 짜내는 창발성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GPT-4는 파라미터가 1조 개를 훌쩍 넘어가는 걸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도약이 일어납니다. 텍스트를 넘어서 이미지를 이해하는 멀티모달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아, AI에게 드디어 눈이 생긴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 성적을 기록하는 등 특정 분야에선 이미 인간 전문가 수준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가장 최근에 나온 GPT-4.5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뒤에 붙은 O가 옴니, 모든 것이라는 뜻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핵심은 네이티브 멀티모달이라는 아키텍처에 있어요. 기존 모델들이 음성을 텍스트로, 텍스트를 이미지로 이렇게 각각의 모델을 이어붙인 어벤져스 팀 같았다면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것처럼요. 네. GPT-4.5는 이 모든 걸 처음부터 하나의 통합된 모델로 학습시킨 완전체인 셈이죠. 그렇게 하나로 합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응답 속도가 혁신적으로 빨라집니다. 중간 변환 과정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GPT-4.5의 평균 응답 속도가 232m초, 그러니까 0.232초에 불과해요. 와, 232m초요? 그건 거의 사람이랑 대화할 때 반응하는 속도랑? 네, 거의 같아진 거죠.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빨리 주는 걸 넘어서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이나 톤의 변화 같은 걸 감지해서 감정까지 이해하는 감성적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물론 오픈 AI만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궁금해요. 물론이죠. 구글의 제미나이는 처음부터 비디오, 오디오까지 포함한 진짜 네이티브 멀티모달로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제미나이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최대 200만 토큰에 달하는 압도적인 문맥창이에요. 200만 토큰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책으로 치면 수십 권 분량을 한 번에 기억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AI에게 장기 기억 능력이 생긴 셈이죠. 우리나라 기업도 빼놓을 수 없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는 소버린 AI 주권이라는 아주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GPT-3랑 비교하면 무려 6,500배나 많은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시켰어요. 덕분에 한국의 복잡한 법률이나 사회적 맥락, 문화적 뉘앙스를 글로벌 모델보다 훨씬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차별점이 있죠. 한국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외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AI는 트랜스포머라는 고속도로 위에서 멀티모달 기술로 인간의 눈과 귀 같은 감각을 얻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감각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모방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와, 2부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2부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잠시 후에 흥미진진한 이야기, 유익한 세상 이야기. 잠시 후 계속됩니다. 뵙겠습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의 문을 다시 엽니다. 1부에서는 LLM이 트랜스포머와 멀티모달 기술을 통해 인간의 감각을 갖추게 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는 감각을 넘어 인간의 뇌, 즉 사고와 손발, 행동을 모방하려는 AI의 야심찬 도전에 대해 다룰 차례죠. 먼저 생각하는 AI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인간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 시스템으로 설명했잖아요.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 빠른 사고, 시스템 2는 논리적이고 깊은 사고. 아, 네. 지금까지 AI는 대부분 시스템 1에 의존했었죠. 그래서 가끔 좀 뻔한 대답을 하거나 복잡한 질문을 하면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정확합니다. 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그냥 내뱉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우리도 고민하듯이 시스템 2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바로 얼마 전 오픈 AI가 공개한 얼라인이라는 새로운 추론 모델이 바로 그 시스템 2 사고를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생각의 사슬이라는 과정을 여러 단계 거쳐요. 아, 마치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연습장의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써내려가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니까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계 최고 영재들이 겨루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문제에서 기존의 GPT-4o 정답률이 13%에 불과했거든요. 네, 13%요? 그런데 5원은 무려 83%를 기록했습니다. 13%에서 83%요? 와, 이건 그냥 개선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도약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론 시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요. 기존에는 AI를 똑똑하게 만들려면 더 많은 데이터를 쏟아부어서 모델 자체를 크게 만드는 지식 주입에 집중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방식은 AI에게 더 많은 지식을 주는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할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데 비유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건 시험 전에 학생에게 책을 잔뜩 사주면서 공부시키는 것과 같아요. 반면 추론 시간 컴퓨팅은 이미 공부가 끝난 학생에게 시험 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시간을 넉넉하게 더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 새로운 지식을 더 배우는 게 아니라 아는 걸 활용해서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니까 성능이 극적으로 향상됐다. 이런 거군요. 네, 시간이 지능이다가 된 셈이죠. 와,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네요. 자, 생각하는 AI를 넘어서 이제는 직접 행동하는 AI까지 등장했다고요? 네, 바로 에이전트 AI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조언만 해주는 챗봇이 아니에요. 목표를 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직접 행동하는 자율적인 행해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 컴퓨터 유즈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SF 영화 같아요. AI가 사람처럼 컴퓨터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보고 픽셀 좌표를 인식해서 마우스를 직접 움직여서 클릭하고 키보드로 타이핑까지 합니다. 잠깐만요. 그 말은 제가 쓰는 프로그램에 어떤 특별한 연동 작업 없이 그냥 제 화면을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제 마우스와 키보드를 대신 써준다는 말인가요? 정확합니다. 진짜 혁신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게 20년 전에 만든 오래된 회계 프로그램이던 보안이 철저한 은행 웹사이트든 상관없이 화면에 보이기만 하면 작동한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인데요. 개발자들의 골칫거리였던 소프트웨어 통합 문제를 그냥 단번에 우회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픈 AI의 오퍼레이터나 구글의 프로젝터 아스트라도 비슷한 맥락의 딜술이에요. 오퍼레이터는 항공권 예약부터 결제까지 다 하고 프로젝터 아스트라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현실을 보면서 내 안경 어디 뒀지? 물으면 아까 소파 위에 있었어요 라고 답해주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제는 행동까지. 정말 인간의 거의 모든 능력을 갖추게 된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진화의 여정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전체 그림을 볼 시간이죠. 오픈 AI가 내부적으로 쓴다고 알려진 5단계 AGI 로드맵을 보면 명확합니다. 레벨 1은 챗봇, 지금 우리가 쓰는 모델들이고요. 네. 레벨 2는 추론과, 방금 다룬 오한과처럼 박사급 문제를 푸는 모델이 막 진입 중인 단계죠. 그리고 레벨 3는 에이전트, 컴퓨터 유스처럼 자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그 위에는 어떤 상상도 못할 단계들이 있나요? 레벨 4는 혁신가입니다. 스스로 가설을 세워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하는 인류에게 노벨상을 안겨줄 수 있는 AI죠. 그리고 마지막 레벨 5는 조직가로 기업이나 국가 전체를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AGI 단계입니다.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이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우리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현재 레벨 2, 추론가에서 레벨 3, 에이전트로 막 넘어가려는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막 갖추고 서툴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단계군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하고 어쩌면 가장 두려운 질문인데요. 그래서 AGI는 대체 언제쯤 오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업계 리더들의 예측이 최근 들어 한 곳으로 빠르게 수렴하고 있어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2030년경을 암시했고 엔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더 공격적으로 2026년 이나 2027년을 예측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대미성 서비스도 비슷하게 봤죠? 네,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로 보고 있죠. 이들의 예측이 대부분 2020년대 후반으로 모이고 있다는 건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방송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진화는 인간이 만든 규칙 기반에서 시작해 뇌를 모방한 신경망으로 언어를 창조하는 생성형 모델을 거쳐 이제는 스스로 추론하고 직접 행동하는 행위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 사고, 행동이라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AGI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는 거군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다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만약 기계가 거의 모든 지적, 창의적 활동에서 우리보다 뛰어나게 된다면 인간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목적은 효용성, 즉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순수한 경험,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은 다음 주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진행의 클레어. 텍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